황혼 재혼을 선언한 어머니에게 자식들이 유산을 무기로 반대할 때 어머니는 특별한 선택을 하고 마는데 해시태그 씬1 반전의 선언. 서울역 호텔 라운지의 샹들리에 빛이 박미선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년 퇴직을 맞은 의사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순간 그녀의 손은 마이크를 잡으면서도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 의자에 앉은 손상현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점점 더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의 세 자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축하의 박수를 준비한 채로 그들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준호의 눈빛은 예리했고 박지은의 미소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으며 박재우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이 입을 열었을 때 가족들은 여느 때처럼 어머니의 아름다운 퇴직 인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가 손상현을 바라보며 황혼 재혼의 계획을 선언하는 순간 라운지 안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준호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져 내렸고 박지은의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박재훈의 휴대폰은 테이블 위에 나가떨어졌습니다. 박미선은 약혼반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샹들리에 빛에 반사되며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처 테이블의 손님들이 무언가 중요한 순간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이 극적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은 미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자녀들의 얼굴에서 보이는 것은 축하가 아닌 충격이었습니다. 손상현이 조용히 박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불안을 감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가족의 분열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나간 박준호는 즉시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박지은은 화장실로 향했고 박재우는 어머니와의 거리를 벌리며 창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영상은 이후 가족 그룹 채팅창에서 돌아다니게 되었고 모든 것이 바뀌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박준호는 강남역 근처의 고급 횟집에서 법대 선배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잔을 내려놓으면서 그는 어머니의 재혼을 법률적 문제로 분석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들의 본능은 모든 것을 소송의 각도로 보게 만들었고 박준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개입이 가능한지, 능력 상실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상속권 박탈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선배 변호사 중 한 명이 그건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박준호는 어머니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가정으로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했습니다. 다음 날 박준호는 그룹 채팅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니의 최근 건망증 사례들을 과장하여 나열하고 법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박지은의 반응은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휴게실에서 동료들에게 어머니가 늙은이 사기에 걸렸다고 목청 높여 말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어머니의 재산 규모까지 언급하며 신문 사회면에 나올 법한 이야기꾼으로 변했습니다. 박재훈은 좀 더 신중했습니다. 회사의 의료 자문팀을 통해 어머니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학적 증명이 가능한지 탐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탐색이 어머니를 의심하는 것이라는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세 자녀는 각각 어머니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는 법률 자료를 들고 와 재혼은 좋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온건한 반대 입장을 펼쳤습니다. 박지은은 엄마 당신이 수십 년 동안 모으신 것을 모르는 남자에게 빼앗기는 건 아닐까라며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박재우는 어머니의 건강을 이유로
지금은 새로운 관계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박미선은 각 방문마다 같은 설득 논리를 반복하며 매번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손상현의 법무팀은 상속 관련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 계약서 작성을 제안했습니다. 박미선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공격이 계속되자 그녀는 법무사 이준석을 고용하여 법적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병원의 원장 이윤성은 박미선을 따로 부르는 기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온화했지만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선생님, 정년 후의 중요한 결정은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서울 강남의 변리사 사무실에서 박준호, 박지은, 박재호는 정식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유산 포기 협약서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준호의 손가락이 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면 우리는 이 협약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박지은은 협약서를 읽으면서 자신의 감정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형의 논리적인 태도와 변리사의 냉정한 설명이 그녀의 주저함을 몰아냈습니다. 박재호는 침묵으로 동의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준호는 사무실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글자들이 화면에 타이핑되었습니다. 당신이 재혼하시면 우리는 당신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송신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은 수초간 마우스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결국 클릭되었습니다. 박지은은 좀 더 간접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어머니의 오래된 친구 김영미를 통해 재혼하면 당신의 고손주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압박을 전달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마치 독약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천천히 침식해 갔습니다. 박재호는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모친의 의료관계를 자신의 회사를 통해 통제하려 시도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치료를 받으려면 재혼을 포기해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은 모두 박미선을 더욱 외로워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손상현의 첫 번째 부인 유족인 딸 손수진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변호인 통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권 침해를 명목으로 한 법적 개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박미선은 밤마다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병원 동료 강간호와의 상담은 이제 그녀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그녀는 내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일까를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법무사 이준석은 박미선의 사무실을 방문해 명확히 말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명백한 협박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손상현은 박미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한다. 그의 말투는 강했지만 박미선의 마음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은 법무사 이준석, 세무사 박철호와 3일간을 실시간 상담 상태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박미선의 재산을 픽셀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50억, 주식 60억, 현금 40억, 총 자산 150억 규모라는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박미선은 그 숫자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이루어온 성취가 그렇게 계량화되어야 할 대상이었단 말인가요? 세무사 박철호는 이 정도 규모면 기부금은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부금이라는 단어가 공중에 떴습니다. 박미선은 그 단어를 주워 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 유산이라면 그것을 사회에 돌려주는 것은 어떨까요? 한국사회복지협회의 이사장 박정희와 박미선의 대화는 깊고 진지했습니다.
전 재산 기부의 구체적 방식, 법적 절차, 실행 시기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박미선은 국제의료봉사단체 의사들 없는 국경의 정책과 운영 방식을 밤새 인터넷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자신이 원하던 의료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손상현은 자신의 변호사들에게 내 재산도 함께 기부하고 싶다고 전달했습니다. 자녀들의 법적 협박과 분쟁은 더 이상 그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다른 무언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박미선은 병원의 비서 최윤정을 불러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법인 대표이사 업무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증권사의 담당자 한석주는 박미선의 갑작스러운 전주식 매각 지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3번을 반복해 확인했습니다. 정말 전액 매각하시겠습니까? 네, 확실합니다. 박미선의 목소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청에 등록된 변호사를 고용한 박미선은 모든 자산에 대한 법적 이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2주일 후 서울중앙일보와 KBS 뉴스는 동시에 같은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의사 박미선 150억 규모 전 재산 기부 선언. 속보였습니다. 뉴스 자막은 화면을 스쳐 지나갔고 스튜디오 앵커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이 순간 박준호, 박지은, 박재훈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박준호는 법인 대리인 권한을 행사하여 어머니의 자산 이전을 법적으로 저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호사 사무실의 팩스 기계에서 나온 문서는 박미선이 이미 모든 대리권을 박철호 세무사와 이준석 법무사에게 이양했다는 통보였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법률 전략은 시작도 하기 전에 무력화되었습니다. 박지은은 인스타그램을 켜 자신의 피드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 기부 뉴스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단하신 어머니시네요. 자녀가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기적인 자녀들 부모 학대다. 화살표들이 이제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박지은의 손가락이 화면을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재훈은 회사 임원진으로부터 의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박 이사, 당신의 어머니가 우리 조직 전체의 평판을 한 단계 높여주셨어요. 그 말은 칼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 속에 살아왔는지, 자신의 어머니를 얼마나 잘못 평가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박준호의 법률 네트워크는 급속도로 약화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동료 변호사들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대항했다고? 그의 답변은 부족했고 그 부족함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손상현은 자신의 첫 딸 손수진과 만나 처음으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원한다. 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 손수진의 눈도 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선의 병원 동료들과 제자들은 자발적으로 의료봉사 기금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원대의 기금이 모여들었습니다. 박미선은 언론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자녀들과의 관계는 더 멀어졌어요. 저는 이제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인터뷰는 국내 주요 매체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황혼의 선택, 모성의 진정한 의미. 기사 아래의 사진에서 박미선은 손상현과 함께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박지은이 용기를 내어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려 했을 때 문을 열어준 것은 박미선이 아니었습니다. 손상현이 문을 열었고 그의 표정은 엄격했습니다. 박지은은 손상현을 마주쳤을 때 무릎이 약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당신이 어머니께 한 일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박지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소파 위에 앉은 박미선은 낡은 면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료봉사자의 옷이었습니다. 박미선이 딸을 보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깊은 슬픔도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은 박지은에게 물었습니다. 넌 내가 돈이라고만 생각했니? 박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어머니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실의 벽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방글라데시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의료봉사 일정표가 책상에 펼쳐져 있었고 현지 주민들로부터 받은 감사장이 액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미선이 이미 손상현과 함께 세 차례의 의료봉사를 다녀왔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박지은은 책장에서 법인 계약서, 기부금 영수증, 소득세 신고 서류를 찾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정당하고 명확했습니다. 어머니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었습니다. 박지은은 거실로 돌아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미선은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딸의 눈물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은 어느 누구의 말도 대체할 수 없는 시간이 되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미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넌 나를 거부했어. 그럼 나도 선택해야 했어. 그 선택은 자유였어. 박지은은 어머니의 말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신 7형제의 각자로운 깨달음. 박준호는 대형 로펌의 회의실에서 주의 깊은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대표가 그를 피했습니다. 다른 변호사와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말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더 많은 의뢰인들이 그를 기피했습니다. 평판은 썩은 눈사태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준호는 가족 친구였던 법관 이대로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물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정말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이대로 법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박재우는 회사의 의료자료실에서 박미선의 의료봉사 사례 연구를 발견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시골 지역에서 행한 백내장 수술의 성공률, 방글라데시에서의 모자 보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술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박미선의 이름은 저자로서 당당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박재우는 어머니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의료봉사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인을 통해 박미선이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의료봉사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박재우는 자신이 얼마나 늦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박지은은 SNS에 여러 번 글을 작성하려다 지웠습니다. 엄마가 틀렸고 나는 옳았다. 손가락이 삭제 버튼을 누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가 명백해졌습니다. 박재우는 병원의 강간호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강간호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는 당신들의 상처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가장 가혹한 벌칙과 같았습니다. 박준호는 변호인 사무실에 혼자 남아 어머니의 기부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것은 법정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세 자녀는 밤 11시에 모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메신저 앱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타이핑 창에 글을 입력했다, 삭제하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어머니의 인스타그램을 방문했습니다. 캄보디아 산골 마을 학교에서 촬영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박미선은 웃고 있었습니다.
현지 아이들이 그녀의 양팔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1년이 지난 후 박미선과 손상현은 한국국제의료봉사단의 상임이사로 임명되는 축하를 받았습니다. 조직의 이사진들은 그들을 품었습니다. 박준호는 법조인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익 변호사로의 직업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기부금으로 설립된 미선 의료기금 소송 자문으로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은 수락되었습니다. 박지은은 패션 잡지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한국 여성 기부자 프로젝트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프로듀서가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어머니 박미선이었습니다. 박재훈은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의료 NGO에 합류한 그는 제약 회사 출신의 의료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기부금 조성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박미선의 병원 동료들은 박미선 의료상을 신설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의료인들이 그 상을 받으며 헌신의 가치를 이어받기 시작했습니다. 손상현은 박미선과 함께 찍은 라오스 산촌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자서전 표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책은 출판되었고 돈에서 의미로의 삶의 전환이라는 부제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후 박준호, 박진은, 박재훈은 모두 캄보디아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찾아간 것입니다. 박미선은 공항의 도착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의료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명의 헌신자였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그녀의 눈은 햇빛에 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세 자녀들은 어머니의 옆에서 처음으로 의료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손상현이 옆에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야. 박미선은 그들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들의 삶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